민서야, 네가 정말 내 딸 박민서 맞지? 이 목걸이 이 엄마가 준 거라고 했지? 네 엄마 성함이 이수진 아니야. 그걸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한테 이 목걸이를 선물했던 사람이 나야. 아빠라고. 아빠? 말도 안 돼.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하루하루 버틸 때 어디 있었냐고요? 미안하다, 민서야. 제발 기회를 줘. 이번엔 절대 널 놓지 않을게.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연하게 20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된 백만장자 박정우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감동적인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퇴근길, 박정호는 늘 그렇듯 강남 한복판을 가로질러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거리는 언제나 화려했다.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는 건물들, 길을 가득 메운 값비싼 외제차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 모든 것이 익숙했다. 30년 넘게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그는 이 거리를 수도 없이 지나쳤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회사 보고서를 확인하며 다음 날 있을 중요한 회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중이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도와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길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그 작은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들려왔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긴 순간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서 초라한 차림의 작은 소녀가 보였다. 소녀는 길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몸을 작게 웅크리고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조그만 종이컵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은 앙상하게 마르고 거칠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검게대가 낀 손톱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소녀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저기요. 혹시 동전 조금만 줄 수 있나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그냥 지나쳤다. 심지어 한 남자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요즘 애들도 국어를 다 하네. 세상 참. 그 소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동전을 넣어주길 바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종이컵 속에는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박정호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평소였다면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랐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기에는 그의 하루가 너무 바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동안에도 소녀는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바로 그때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면서 박정호의 시야에 그것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한순간에 그녀의 목으로 향했다. 소녀의 마른 목에 걸려 있는 것은 금빛 목걸이였다. 빛이 바래고 달아 있었지만 그 디자인만큼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작고 섬세한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것이었다.
박정호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한번 목걸이를 확인했다. 아닐 거야. 그냥 비슷한 디자인이겠지. 요즘 흔한 디자인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다. 20년 전 그가 직접 맞춤 제작해 어린 딸의 목에 걸어줬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는 순간 멍해졌다. 이게 어떻게 여기서? 박정호는 한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지하철역 앞에 소음이 일순간 멀어지는 듯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바쁜 출퇴근 인파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야에는 오직 소녀와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만 보였다. 이럴 리가 없었다. 그가 20년 전 직접 사서 딸에게 걸어준 목걸이가 왜 지금 이곳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는 어린 소녀의 목에 걸려 있는 걸까? 그는 몇 걸음 물러서며 눈을 가늘게 떴다. 실수일 수도 있었다. 비슷한 디자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목걸이는 기억 속 그 물건과 똑같았다. 손바닥만 한 작은 펜던트.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JH2MY라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을 터였다. 온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박정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아무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직 그만이 이 아이를 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소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볼은 홀쭉하게 패여 있었다. 작은 손에는 낡고 찢어진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덜렁거리고 있었다. 박정호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소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졌다. 지저분한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희미한 이목구비가 어딘가 나치겄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그의 질문에 소녀는 움찔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지만 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은 이상하리만큼 간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소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닳고 다른 목걸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던 소녀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가 주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박정호의 귓가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소녀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진 아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그 목걸이. 박정호는 마른 입술을 삼켰다. 한치의 의심도 필요 없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박정호는 소녀의 말이 귓가를 맴돌며 그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엄마가 주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심장을 움켜쥐듯 조여왔다. 가슴 한편에서 묵직한 죄책감과 공포가 일렁였다. 눈앞에 이 아이가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직접 눈으로, 손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실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박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더니 소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너 이름이 뭐니? 소녀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나치게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다가와 갑자기 목걸이에 대해 묻더니
이제는 이름까지 묻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간절하고 절박해 보였다. 소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민서요. 박민서. 그 순간 박정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서, 그가 20년 전 아내와 함께 지었던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이름.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랑 잠깐 가줄 수 있겠니?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소녀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어딘가 이끌린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호는 곧장 자신의 차를 불렀다. 고급 세단의 문을 열어주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추우니까 타. 어디 다친 곳은 없니? 소녀는 한껏 몸을 움츠린 채 차에 올랐다. 낡은 옷 사이로 여린 손목이 드러났고 신발마저 헤어져 있었다. 그는 마음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했다. 박정호는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평소라면 절대 스스로 가지 않았을 병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았다. 차 안은 적막했다. 소녀는 긴장한 듯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박정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민서야, 혹시 네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니? 소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수진. 엄마는 저 아기 때부터 저랑 단둘이 살았어요. 이름까지 똑같았다. 박정호는 더욱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의료진을 찾았다.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소녀는 처음 겪는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박정호는 그녀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금방 끝날 거야. 유전자 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가 분석실로 들어갔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박정호는 병원 복도에서 가만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한 번도 신에게 의지한 적 없던 그가 지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도하는 듯했다. 30분 후 의사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차트를 살펴보던 그는 이내 고개를 들어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호는 숨을 삼켰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두 분은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눈앞에서 목격한 진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던 현실. 눈앞의 소녀는 바로 20년 전 그가 떠나보낸 자신의 친딸이었다. 박정호는 의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두 분은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던 병원의 소음도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오직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20년 전 그는 젊고 야망이 넘쳤으며 누구보다도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일구기 위해 그는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사업에 몰두했다. 끊임없이 해외를 오갔고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술자리와 회의로 하루를 보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에게 가족은 늘 뒷전이었다. 아내 이수진은 그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정호 씨, 당신이 이렇게까지 일만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민서가 아빠 얼굴을 기억은 할까?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도 집에 못 들어오잖아. 그러나 그는 늘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이 다 편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 뛰어야 민서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결국 변명이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사업을 키우고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민서가 갓 도를 지났을 때도 그는 중요한 계약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다. 아내가 몸살로 알아누워도 그는 회의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 아내가 서서히 지쳐가는 모습을 그는 애써 외면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박정호는 집 안이 유난히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다. 평소라면 거실에서 아내가 조용히 책을 읽거나 민서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따라 모든 게 정적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둘러보던 그는 서랍장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아내의 필체로 적힌 짧은 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호 씨,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당신은 항상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지만 그 조금이 1년, 2년, 그리고 5년이 넘었어요. 민서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은 늘 없었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찾지 마세요. 박정호는 처음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침실로 들어가 보니 아내의 옷장과 서랍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의 작은 옷가지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민서가 애착하던 인형 하나만이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내는 정말 떠났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때조차 아내를 붙잡지 않았다. 처음엔 화가 났다. 감히 내 아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나를 떠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괜찮아.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리고 그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가족이 떠난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며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아내와 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끊어버렸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그들의 선택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민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할 겨를도 없이 그는 성공의 정점으로 치달았다.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이면서도 한 번도 내 딸이 잘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박정호는 병원 복도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뼛속까지 깨닫고 있었다. 아내가 떠났을 때 그는 생각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딸이 떠났을 때 그는 생각했다. 어차피 아직 어릴 테니 나중에 보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둔 결과가 무엇인가? 그의 딸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20년 동안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한 번이라도 찾으려 했더라면, 그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가 성공이 아닌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숨이 턱 막혀왔다.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소녀 아니, 그의 딸 민서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라도 그는 해야 했다. 2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이제는 절대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고. 박정호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던 딸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조용히 바깥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어딘가 무심했고 지친 듯 보였다. 그 눈빛을 보자 그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이 아이가, 이토록 힘든 삶을 살았던 이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후회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도 머뭇거렸다. 지금 그가 감히 이 아이의 손을 잡을 자격이 있을까? 그가 한 번이라도 그녀를 찾으려 했다면, 한 번이라도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면, 이 아이가 이런 험한 길을 살아오지 않았을 텐데. 숨이 막혔다. 결국 그는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천천히 딸의 손을 잡았다. 너무나도 말라 있었다. 그 작은 손은 차가웠고 거칠었으며 깊은 생채기와 흉터가 남아 있었다. 평생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어야 할 아이의 손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순간 그 모든 후회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민서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순간 2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어버렸다.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그가, 언제나 냉철했던 그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흐렸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그는 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아빠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구나. 딸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오히려 감정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그게 더 가슴 아팠다. 박정호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감쌌다. 이제라도 너를 지켜주고 싶어. 그는 애원하듯 말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이야. 아빠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부터라도 널 지키고 싶어. 그가 무릎 꿇고 흐느끼는 모습을 본 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 아주 작은, 정말로 작은 물기가 맺혔다. 박정호는 딸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흐느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그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후회뿐만 아니라 분노도 함께 차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가 손을 놓은 20년 동안 아내와 딸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왜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던 걸까? 그는 마침내 딸과 마주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민서야, 네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정말 엄마가 돌아가셔서야.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엄마가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갔어요. 박정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그때 삼촌한테, 큰아빠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엄마가 사정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순간 그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엄마가 결국 혼자서 버티다가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그렇게 떠났어요. 박정호는 손을 부르르 떨었다. 이게 다 가족들이 외면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이다. 그는 오랜만에 떠오른 친척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평소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에게 기대어 살았다. 그가 사업으로 성공할 때마다 한몫 챙겨갔고 필요할 때마다 손을 벌렸다. 하지만 정작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는 손 하나 내밀지 않았다. 그 인간들이 널 방치했단 말이지. 박정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눈물 대신 냉철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당장 가족들 연락처 가져와. 그리고 회사 주식 정리 준비해. 비서는 당황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인간들에게 내가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을 거야. 다음 날 그는 한 명씩 가족들을 찾아갔다. 먼저 큰형 박정호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도 조롱했고, 하지만 성공한 뒤에는 매달려 살던 인간이었다. 정호야, 웬일이냐? 큰형은 반갑게 맞았지만 박정호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내 아내가 찾아갔을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순간 큰형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놈은 그때 나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손을 뿌리쳤다며? 아니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 너도 알잖아. 사업이 힘들어. 웃기지 마라. 박정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내가 모를 것 같나? 그때 너 내 돈으로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녔다. 그게 어려운 거였냐? 큰형은 입을 다물었지만 박정호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문서를 내밀었다. 네가 투자해달라던 땅, 주식 싹 다 정리했다. 이제 한 푼도 기대하지 마. 큰형은 충격받은 얼굴로 문서를 들여다봤다. 정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난 이제 가족이 아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길 바란다. 박정호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친척들에게도 하나하나 찾아갔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자신이 번 돈에 기대어 살던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갔다. 그가 그들을 철저히 외면한 것처럼 이제 그들도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박정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딸을 위해 살기로 했다. 20년 동안 그가 쫓아왔던 명예와 성공, 수백억의 재산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단 하나, 딸과의 새로운 삶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다.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탓에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린 듯했다. 아침이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넥타이를 매고 출근 준비를 하려다가 멈칫했다. 이제 그는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이유도 없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뭘 해줘야 하지? 2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집에서는 늘 가정부가 모든 걸 준비해 주었고,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이제 그는 딸을 위해 직접 해줘야 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간단한 아침 요리라고 검색했다. 검색창에는 초보자를 위한 계란 프라이 만드는 법 같은 영상들이 떠올랐다. 박정호는 심호흡을 한 뒤 계란을 하나 깨뜨려 후라이팬에 올렸다. 하지만 손에 익지 않은 탓에 노른자가 터져버렸고 계란 껍질 조각까지 팬 속에 들어갔다. 그는 당황하며 뒤적이다가 결국 탄 계란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조용히 거실로 나오는 딸이 그를 발견했다. 민서는 아직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낯선 듯했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아빠, 그냥 제가 할게요. 박정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가 해줄 거야. 네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아빠가 해준 밥을 못 먹었잖아. 그는 다시 계란을 들었다. 이번엔 더욱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프라이팬 위에 계란을 올렸다. 다행히 이번엔 노른자가 터지지 않았다. 민서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이렇게 서툰 아빠를 볼 줄은 몰랐는데. 박정호는 계란을 뒤집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내던지고 일만 바라보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슴이 따뜻한 순간이라는 걸. 그렇게 그는 처음으로 딸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줬다. 이제 그는 아침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학교라는 곳에 가본 적 없던 그가 이제는 매일 아침 딸을 위해 직접 차를 몰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딸이 어색해했다. 아빠, 나 그냥 혼자 가도 돼요. 하지만 박정호는 단호했다. 안 돼. 널 혼자 두는 일은 이제 없을 거야. 그는 딸이 차에서 내릴 때마다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가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순간들, 딸이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학교 앞에서 밝게 웃는 모습, 이제라도 이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어느 날, 딸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살짝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빠, 오늘 저녁엔 뭘 해줄 거예요? 그 짧은 질문이 박정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제 딸도 조금씩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오늘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인터넷 보고 연습해놨어. 딸은 처음으로 아빠가 해주는 밥을 기대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딸의 이름으로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고 결국 거대한 부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달았다. 그 모든 돈이 가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는 변호사와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내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딸 강민서 앞으로 넘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랐다. 회장님, 이건 굉장히 큰 결정인데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 박정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다. 비록 20년 동안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딸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그는 딸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이건 네 거야. 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뭐예요? 내 전 재산. 앞으로는 네 이름으로 될 거야. 딸은 당황한 듯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 나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박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이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거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제야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아서 그래. 딸은 가만히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를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이런 큰 돈까지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단어 하나가 박정호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는 평생 너만을 위해 살 거야. 이제 그는 단순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진짜 아빠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여러분은 박정호 씨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